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세션은 함께 해주실 분이 계신데요. 임선영 입학사정관님이십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입학처의 선임 입학사정관인 임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세션은 예비 신입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입학 자격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이곳 학생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거든요. 함께 들어볼게요. 네.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상당히 많은데 축약을 해서 좀 요약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재직자 전형으로 선발하는 이제 모집 단위를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정경대학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로 정원 내에 1명, 그다음에 정원 외에 119명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총 12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 밖에 이제 호텔관광대학 안에 2개의 추가적인 모집 단위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원 내가 1명으로 배정이 되어 있고 정원 내가 119명으로 많게 되어 있는데요. 정원 내외를 여러분들이 크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3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곧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걸 감안해서 어떤 트랙으로 지원을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들어와서는 사실 정원 내외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자격으로는요,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재직을 하기 전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상이 되겠죠. 근데 재직 기간을 산정을 할 때는 입학일이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추후 재직자 전형 관련된 이 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 중간에 실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이 기점으로 꼭 재직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산을 해서 3년 이상의 재직 기간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때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 1095일이라는 수치적인 일자를 만족을 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고용 산재보험의 가입 기준을 산정을 해서 일자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일용근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상용근로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형 일정 이제 거의 코앞에 닥쳤는데요. 수시가 곧 이제 9월 10일부터 접수를 받게 됩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은 조금 더 기간이 길어서 수요일까지 받게 될 예정입니다. 고사장 확인이 이제 11월 3일 정도에 있을 예정이고 면접은 11월 6일 토요일 날 오전 중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우리 지금 지원자분들은 날짜를 확인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서류가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냥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항목인데요. UA라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저장만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경우에 아마 일반적으로 2013년 2월 이전 졸업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온라인 비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후 2014년 이후 2월 이후에 졸업을 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블라인드를 한 생기부, 생활기록부, 제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요약해서 생기부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생기부를 업로드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이후의 졸업자들은 반드시 좀 온라인 동의를 해주시는 게 입학처 입장에서는 블라인드 처리라던가 전형 운영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2014년 2월 및 이전 졸업자의 경우에는요. 우편 제출을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블라인드 처리한 생활기록부도 온라인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의하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개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시 환불자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환불 관련 서류를 같이 제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지원 자격 관련된 서류가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용 근로자의 경우 산재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한부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 기관들 공공단체라던가 사립학교라던가 연금, 교직원연금공단 등등의 가입 대상자들은 재직증명서, 즉 경력증명서에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도 한부 제출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가 군복무를 한 지원자도 재직 기간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 주실 때 이때는 병역 사항이 포함된 기간이 포함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포함해서 지원 자격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전형에 대한 소개인데요. 특수화고졸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수학 능력,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에 대한 만족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모집 인원은 전체 총 이제 193명이 되겠습니다. 서류 평가가 1단계로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해서 서류 평가를 하고 인원은 3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를 가져오게 되고 면접평가가 30%가 가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3개년도 경쟁률 추이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정원 내는 사실 한 명을 뽑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크게 변동률이 높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할 텐데 여기 이 정원 내의 전형보다는 파란색 막대를 봐주시면 정원 외, 정원 외로 우리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서 119명을 선발하잖아요. 그만큼 인원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학과에 대해서도요. 이 경쟁률의 경우에 매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각 학년도가 올라갈 때마다 경쟁률이 5.5대 1, 6.2대 1, 7.1대 1 이런 식으로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음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국제통상금융투자학과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학과였기 때문에 3개년도 경쟁률 추이도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매년 정원 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6.7대 1, 7.3대 1, 8.9대 1로 매우 우상향하고 있음을 아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희대학교의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의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의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경희대 입학처에 오시게 되면은요, 매년 전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경쟁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정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 박스 쳐진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입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에 수시 탭에 입시 결과 탭을 들어가시면 2021학년도 입학 전형 통계 자료, 수시, 정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탭에서 경쟁률을 확인을 해주시면 우리 지원자분들이 아마 3개년치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정원 내의 경우에 2021학년도와 2020학년도 두 개의 학년도를 비교해서 모집 인원 대비 지원 인원이 13명, 그다음에 경쟁률이 어땠는지 나와 있고요. 예비번호가 아무래도 한 명을 선발하다 보니까 예비번호라는 거는 그 충원을 됐을 때 처음 부여되는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는 충원 합격자가 예비번호가 없었고 재작년에 1번, 그러니까 한 명이 추가됐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정원 외에 인원이 많으니까 이 화면을 봐주시면 119명 모집에 1,060명이 지원을 해서 8.9대 1 정도 경쟁률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비번호는 83번까지 갔기 때문에 충원 비율이 약 70%, 한 3분의 2바퀴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도 비슷하게 81명이
예비번호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충원율은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에 그러면 서류평가의 어떤 주안점이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서류평가에 나와 있는 평가 요소를 설명하려면 사실 요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뽑고자 하는 그런 요소들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학업 역량 측면에서는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학에 와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동안 공부하셨던 학업 성취도, 물론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면은 보통 등급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수자수나 표준 편차, 그다음에 이수한 과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업 성취도를 같이 보는 건 기본이고요. 그 이외에 학업에 대한 의지와 태도,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학업 성취도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학생이 뭔가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탐구력을 가지고 뭔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학업 역량입니다. 전공 적합성은 전공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를 보는 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서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또 어떤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활동과 경험이 물론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직장 생활도 상당히 금융권이나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활동들도 기재가 돼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인성의 경우에는요, 협업, 나눔과 배려, 소통 능력, 그다음에 도덕성, 성실성이 모두 다 있다면 사실 굉장히 우수한 인재일 텐데요. 이 모든 게 골고루 다 보여지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바람직한 사고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학교 생활도 그렇지만 나 혼자 잘한다고 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팀워크나 또 공동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인성적인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 이외에 마지막으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얼마만큼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비중이 30, 30, 20, 20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부분들이 좀 더 포션을 중요하게 보는 비율을 정해 놓은 거지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러한 요소들이 좀 골고루 갖추고 있는 인재들이 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평가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과에서 요구하는 이제 인재상이 또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입학처 입장에서 이제 학생을 선발할 때 저희가 이제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학업도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열심히 학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그만큼 야간이든 주말이든 원격 수업이든 다양한 이런 수업에 굉장히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업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라고 해서 대학이 그냥 놀러 오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초 수학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와서 내가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취업 이후에도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기를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양식인데요. 문항이 좀 많아요. 지금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과 다르게 항목을 4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글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각각 지금 문항별로
우리 지원자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게 잘 작성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저희가 면접을 보기 전에 이러한 서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먼저 만나기 때문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면접에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그런 지원자들을 그리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1번은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관, 개인적인 자질, 성향 이런 것들을 5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내가 의미를 두었던 교내 활동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또 500자 이내로 작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지원한 동기 그리고 졸업 이후에 지원학과 관련된 어떤 내가 노력했던 자기 개발이라던가 직장 경력에 대해서 기술하는 부분이 3번이 천자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일과 학습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 후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를 적는 부분까지도 천자. 아무래도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천자다 보니까 양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시죠. 그런 부분들은 중점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기소개서의 양식은 마찬가지로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수시 탭에 서식 파일 양식이 서식 파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아마 6.6 6번째 정도 되는데요.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자기소개서 양식이라고 한글 파일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식을 내려받으셔서 미리 연습을 작성하는 글자 수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 별도로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제 화면이 굉장히 좀 무섭게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소개서 적절성 검증이라는 이제 멘트가 있긴 하지만 유사도 검증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혹가다 재직자 전형에서 유사도 검증을 했을 때 5% 이상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똑같은 활동을 했던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학교 생활 내에서 비슷한 활동을 했던 친구들끼리 유사 문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유명한 문구 내지는 좀 글귀 이런 것들을 좀 비슷하게 따라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유사도가 5% 이상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요. 소명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자기가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없는데요. 굳이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할 때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들이 공인 어학 성적 쭉 제시가 되어 있죠. 토익, 토플부터 해가지고 테스트에 일본어 쭉 나와 있을 거고요. 독일어까지. 수학, 과학, 외국어에 관한 교과 관련된 교외 수상 실적.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올림피아드 내용이 들어간 부분들은 일체 작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이 될 경우에는 0점 처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자기소개서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재직자 전형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취지가 공교육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을 작성하는 취지가 같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할 수 없는 어떤 논문, 학회지라던가 도서 출간, 그다음에 발명 특허, 해외 활동, 해외 봉사, 그다음에 교회 인증 시험 이런 것들을 기재할 수가 없고요. 그것 이외에 사교육을 유발하는 내용들은 작성이 제한이 됩니다.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요. 지원자의 성명과 출신 고교. 가끔 이제 재직자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자기 이름하고 고등학교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고 이거는 면접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하고 출신 고교명은 기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실명,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 예를 들어서 기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내지는 뭐 CEO인 우리 아버지의 뭐 뭐뭐를 따라 이런 것들은 이제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대신 이제 본인의 직종명, 본인의 뭐 직장명, 직위 이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지금 8월 11일 날 교육부 대입정책과에서 올해 22학년도 입학전형 운영 시 참고사항을 안내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22학년도 내용에 반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연도에 따른 학생부 기재 항목이 어떤 수험생 간의 유불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메인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 그러니까 22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지금 재직자 전형에서 2013년도 2월 이후에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기재를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가장 크게 지금 저촉이 될 게 아마 자격증 부분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자격증은 대입 미반영이기 때문에 아마 일괄 온라인 동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일괄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직자 전형으로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자격증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질문도 있으셨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도 작성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창의적 체험활동에 기재된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보통 진로희망사항의 경우에 뭐 1학년 때 나는 뭐 기업인, 2학년 때 무슨 또 구체적인 뭐 CEO 이렇게 적혀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기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올해 좀 상당히 블라인드 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을 요약한 부분이 지금 이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다면 수상 경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22학년도 입학생들의 경우에 수상을 5개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네이스상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동일하게 지금 졸업자들에게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그 입학 원서 접수 사이트에 접수를 하실 때 추가적으로 수상을 6개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택하는 부분들은 입학 원서를 제출하실 때 거기서 안내사항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를 하기 직전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내용들을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서 참고하셔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블라인드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시면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뭐 기타 성별, 뭐 검정고시는 해당이 없으시겠죠, 여러분들은요. 이런 내용들과 고교명, 학번, 그다음에 뭐 학교 상징 마크라던가 이니셜, 뭐 이런 것들, 지역명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2013년 2월 이후에 졸업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블라인드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네,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처리한 학교생활기록부 한 부를 업로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한 부를 입학처로 제출해 주는 거, 그리고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 말 입학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안내사항을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면접 부분인데요. 면접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서류 기반의 면접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이고요. 여러분들이 따로 출제 문항이 없기 때문에 제출하신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오시면 되시고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면접의 경우의 방식도 원서 접수 직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면접은 학교를 직접 오신 다음에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들은
네, 지원학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여야만 하는지, 예, 많은 지금 학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하고요. 입학 후에 어떤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업과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잘 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학업에 대한 여건, 거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업 자체가 실제 공부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무단 지각이나 무단 결석이 있다면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뭐 기타 이제 제가 제출 서류 기반으로 질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고등학교 때 유의미하게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빨리 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학 자격이 뭔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인재상이 뭔지, 나는 준비된 학생인가, 혹은 또 남은 시간 동안 어떤 준비를 보충해야 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자소서 관련해서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궁금증들 채팅창에 올려주십시오. 잠시 뒤에 또 질문해서 답변 듣는 시간까지 갖겠습니다. 학부장님, 한 가지 궁금증이 좀 생겼는데요. 혹시 국제통상이나 금융에 관한 지식이 좀 많이 있거나 관련된 곳에서 일을 했던 학생들만 분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거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렇지는 않고요. 예. 뭐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은 입학한 후에 어떤 과목들을 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저희가 그거를 염두에 두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서 어떤 학생들을 갖다 분류를 하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학과에 와서 첫째로 왜 지원하는지, 이 학과에 와서 뭐를 공부를 하고 싶은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졸업 후에는 어떠한 진로를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그런 걸 훨씬 더 저희가 관심 있게 보지. 예. 그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어떤 그런 걸 보지는 않습니다. 예,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 지원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유튜브 창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을 좀 답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자소서에 이런 내용들을 기재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은데요. Yes or No로 굉장히 간단하게 답변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학사정관님의 답변을 들어볼게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자소서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자격증 문제가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자격증 자체가 기재를 지금 저희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해서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지금 이 교육부 공문이 오기 전까지는, 졸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한 노력에 대해서는 3번 문항에 어차피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노력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3번에 기재를 할 수 있었었는데 요 내용은 지금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안 된 내용들은 결국 기재를 하지 말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맥을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한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소서의 자격증명은 작성이 안 되지만 자격증의 어떤 부분을 공부했다 이런 내용을 써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네요. 네, 아마 내용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본인이 학업 이외에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반드시 예를 들어서 무역 영어, 회계 관리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거를 공부를 하는 동안에 본인의 어떤 학업적인 지식을 확장하고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면 공부에 대한 어떤 중점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접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에는 일단은 학교로 와서 비대면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하셨죠? 올해도 같은 상황이 될까요? 네,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저희가 이제 원서 접수 전에는 아마 공지를 해드릴 건데 만약에 이제 그냥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됐을 때는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 혹시 집에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상황이
괜찮다고 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학교로 와서 비대면을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 고등학생 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교내 외국어 대회 같은 대회에는 써도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아, 교내 대회요? 예. 교내 대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교외 대회를 그러니까 이 취지가 어쨌든 공교육 내에서의 활동은 기재가 가능한 거고 교외 밖에서의 어떤 사교육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들은 기재를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니까요. 교내 활동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자격증명 기재 불가라고 하셨는데 펀드 혹은 보험 등의 자격증 내용도 작성 불가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상 경력은 추가 접수 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생기부에 기록된 교내 수상 경력 중에서 추가 접수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학년 1학기 때 수상 실적이 뭐 영어 말하기 대회가 한 건이 있고 1학년 1학기 때 또 수학 경시 대회가 한 건이 있다. 그럼 두 개를 다 기재할 수 없는 거고요.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골라서 원서 접수할 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 관련한 질문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소서에 봉사활동 관한 내용을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하시겠네요. 네, 봉사활동은 그동안도 교회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은 다 기재가 됐었었고요. 다만 여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 자동 봉진 4가지 영역이 있고 그 안에 그 뒤에 있는 봉사활동에 대한 시수나 어떤 내용들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앞쪽에 창의적 체험활동에 있는 봉사활동의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기재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이제 뭐 생기부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그게 이제 뭐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해외 봉사, 돈을 내고 해야 되는 봉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떤 인성적인 측면, 네,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했던 활동들을 기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문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제가 좀 필요한 부분들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위한 팁, 뭐 간단하게 소개가 되기는 했는데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어떠신가요? 좀 네. 알려주세요. 네. 저도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만큼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자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좋은 풀들이 저희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놀라는 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게 우수한 자원들이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만큼 자기소개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저희가 보는 포인트 아까 동일해요. 이 학생이 굉장히 직업적으로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도 우리 대학에 와서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동안 저는 이런 고등학교 3년 생활 이후에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실 이런 개발도 있었고 노력도 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꼭 이 경희대학교 국제통상금융투자학부에 와서 굉장히 또 성실하게 열심히 잘해서 사실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큰 그림이 그려지는 자기소개서를 되게 어렵죠, 작성하는 게. 네. 그게 가장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한 내용인데요.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학부장님께서도 당연히 면접에 들어오시죠. 네. 예, 학부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보시나요? 지금 입학사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뭐 거의 다 아주 정확하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글쎄요, 뭐 마지막으로 제가 남겨뒀던 말을 좀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학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은 저희 교수님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온 결과물로서 이제 학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왜 지원을 했으며 정확하게 이 학부에서 뭐를 배우고 싶어 하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졸업 후에 뭘 할 것인가. 이 삼박자라고 그러죠. 이게 굉장히 조화롭고 설득력 있게 오는 자소서에 저희가 좀 좋은 평가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들을 취득했는데 이걸 작성을 못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자소서에 왜 지원을 했는지, 어떤 것들을 배우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를 더 고민해 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학사정관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겠죠. 이제 두 번째 세션을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님, 마지막으로 좀 당부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네. 올해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8월 말 내지는 9월 초에는 최대한 좀 내용을 정리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라인드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자라면 관련된 내용들을 업로드 시켜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도 궁금해 하실 것 같지만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정해서 여러분들 아마 안내가 여러 차례 나갈 거고 그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해서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준비를 해 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여러분들 오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입학처도 좋은 인재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선영 입학사정관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